금주법 시대는 불법이 돈이 되는 세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였습니다. 허술한 규정, 비리 공무원, 검은 돈이 어우러지는 총체적 난국의 하모니와 같았는데요. 정부가 제대로 리드하지도 못했고 마피아와 재벌들은 그 틈을 통해 돈을 벌었습니다. 오늘은 금주령 시대의 어이없는 당국의 정책 사례들과 비리 공무원, 영세 밀수업자부터 마피아, 재벌까지 금주령 덕에 돈을 번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주법 단속 요원들은 자격 미달의 선발 기준과 비리로 인해 문제가 컸습니다. 금주과 단속 요원을 뽑을 때 온갖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면서 실질적인 능력이 부족한 인재가 단속 공무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금주법 발의를 맹렬히 추진한 술집 반대 연맹은 단속 공무원 선발을 할 때 공무원 시험을 면제받도록 정부에 로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선발 과정에서 정치적 결탁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얼마나 함량 미달의 인원들만 뽑아댔는지 1927년 금주법 발효 후 최초로 채용되어 활동하고 있는 단속 요원들의 자격 시험을 치르자 1차 시험에서만 절반의 공무원들이 탈락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무능한데 그렇다면 과연 깨끗하기라도 했을까요? 금주법 초기 6년 동안 거의 10명 중 1명은 부패 문책으로 해고당했습니다. 눈 감아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기는 것은 애교에 불과했고 공무원이 술을 압수한 자리에서 원래 주인에게 돈을 받고 팔기도 했다고 하죠. 코미디 같은데 진짜랍니다. 상황이 심해지자 단속 일에 공무원이 밀매업자에게 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무실에서 외부로 연락할 수 있는 전화선을 차단할 정도였다고 하니 당시 비리의 정도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죠. 술에 대한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부족하자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었죠. 금주법은 범죄와 전혀 상관없던 평범한 시민들조차 밀수에 뛰어들게 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경우 자동차 산업에 이어 위스키 밀수 관련 종사자의 수가 가장 많아 그 숫자가 무려 5만여 명에 가까웠다고 하니 말 다 했죠.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초창기 금주법 시절은 배 한 척만 가진 평범한 어부도 밀수로 돈을 벌었습니다. 대서양 연안의 바다와 오대호 주변의 호수는 어업에 종사하던 어민들이 많았는데 많은 어부들이 본업 뺨치는 부업으로 밀주밀수를 시작했죠. 당시 해안경비대는 영해에서 5km까지의 선박들만 단속이 가능했는데요. 이 정도면 어민들이 가진 배로도 충분히 왕복을 할 수 있을 정도 거리였기 때문에 많은 어부들이 영해 바깥에서 대기 중인 대형 선박과 육지를 오가며 돈을 벌었습니다. 영해 밖의 수송선에서 위스키를 받아 육지에 내리기만 해도 매입가의 2배로 팔았으니 소자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남는 장사였죠. 규모의 한계를 가진 자동차를 가지고도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도로들은 바다만큼이나 뻥 뚫려 있는 상황이었죠. 뉴욕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던 레리 페이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요. 승객들을 하루 종일 태워봐야 돈벌이가 안 된다 생각한 페이는 곧 승객 대신 술을 나르면 돈을 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초기에 레리 페이는 몬트리올까지 가서 $10에 위스키 한 상자를 산 뒤 뉴욕에 돌아와서는 $80에 판매를 했습니다. 곧 여러 대의 트럭을 구입하여 몬트리올과 뉴욕을 오가는 물류 라인을 구축하는데 나중에는 뉴욕에 나이트클럽까지 열게 됩니다. 트럭으로는 밀수 도매를 했다면 클럽에서는 자기가 들여온 술을 소매가로 뉴욕 상류층과 외국인들에게 비싼 값에 팔았으니 도소매를 모두 망라한 것이죠. 당시 돈으로 안 되는 건 없었는지 술 판매가 안 되는 맨해튼 한복판에서 영업을 했는데 클럽 데이페이라는 이 클럽의 고객 중에는 영국 왕실 귀족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초창기 허술하기 그지없던 정부의 단속도 계속되는 문제 발생으로 그 규제의 강도가 더 심해지게 되는데 이는 의외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규제의 강화로 인해 밀수업자들의 비용이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영세 밀수업자들의 몰락과 마피아들이 대기업화를 촉진했습니다. 바다에서는 영해박 5km까지 단속하던 정부 시행령이 금주법 후기로 가면서 영해박 30km까지의 단속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통통배로 밀수를 하던 어민들은 연료 문제로 왕복이 어려워졌고 해안경비대의 강화로 인해 단속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어 보통의 어부들이 밀수를 계속할 메리트가 사라지게 되었죠. 그러나 이때 마피아들은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며 큰 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유명한 마피아 보스들은 밀수를 위한 배를 조선소에 발주할 정도였는데 당시 롱아일랜드 프리포트 포인트 조선소는 정부가 발주한 경비선을 15척, 마피아들이 밀수를 위해 발주한 배 30척을 동시에 건조했다고 합니다. 특히 마피아들의 배는 엔진까지도 방탄이 가능한
고급형 선박으로 발주했죠. 선박 건조처럼 큰 자본이 들어가는 일에서 마피아가 정부를 압도했으니 도대체 단속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이쯤 되자 마피아들은 아예 뇌물을 져가면서 싸우지 않고 밀수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영세한 밀수 상인들에게서 보호비까지 갈취해가면서 성업합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보호비를 내지 않으면 아예 납치를 해버렸으니 불법을 저지르는 마피아가 불법을 단속하고 관리하는 어이없는 일이었죠. 통통배로 시작하여 쾌속선까지 사용해가며 밀수를 하던 마피아들은 이후 대서양 무역에 참여하며 한 단계 더 발전된 글로벌 기업의 풍모를 보여주는데요. 아예 영국과 미국을 운행하는 화물선을 전세내어 알차게 원가 절감까지 했는데, 마피아 보스인 마이어 랜스키는 20세기 중반에 국제무역에 가장 능통했던 이들은 각국의 정치가나 공무원들이 아니라 마피아들이었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시작은 마피아와 별반 차이가 없었지만 큰 돈을 벌어 기업가가 된 인물들도 있습니다. 시애틀과 밴쿠버를 오가는 주류 화물을 감독하던 전직경찰 로이 옴스테드는 넘주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성공한 백만장자 밀수꾼입니다. 옴스테드는 경찰 퇴직 후 쾌속정들을 동원해 캐나다 위스키를 밀수했습니다. 옴스테드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시애틀 최초의 라디오 방송사를 설립했고, 밀수로 벌어들인 돈을 흥청망청 써대며 시애틀의 거물이 되었습니다만 결국 당국의 단속으로 인해 기소되어 4년형을 받고 옥살이를 합니다. 금주령으로 가장 큰 돈을 번 인물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캐나다의 양조업자들입니다. 금주령 이후 캐나다 주류 회사들의 주가는 최소 3배 이상이 올랐다고 합니다. 캐나다 주류 업계의 리더인 인물은 세뮤얼 브론프먼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돈을 번 방식 또한 놀라울 따름입니다. 브론프먼은 금주령 시행 직후 미국산 위스키 113만 리터를 구매한 후 캐나다에 있는 자기 회사 창고에 보관합니다. 이후 벌어질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한 브론프먼에게는 정말 큰 기회였습니다. 그는 수입한 위스키 원액에 맹물을 섞어서 미국으로 역수출을 했죠. 미국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에서 스카치 위스키를 수입한 뒤 역시 물과 색소를 섞어 다시 미국에 판매하게 됩니다. 금주법 말기에는 수입한 위스키와 캐나다에서 양조한 위스키 등을 매달 24,000톤가량 미국으로 밀수해 수입을 올리는 성과를 올렸죠. 캐나다 입장에서는 기업가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범죄자였던 세뮤얼 브론프먼은 결국 캐나다 최대 재벌이 됩니다. 위스키 브랜드 중에 시그램이라는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요. 브론프먼은 이 시그램 브랜드를 1928년에 인수해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키웁니다. 시그램은 훗날 맨해튼에 본사 사옥을 지으면서 미국에 진출하는데요. 이때 건설한 빌딩이 뉴욕 시그램 빌딩으로 뉴욕의 주요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금주령 시절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지 않아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금주령 해제 이후에는 미국에 진출해 합법적으로 큰 돈을 번 브론프만을 보면서 과연 미국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금주법 시행은 영국과 같은 위스키 생산국에겐 커다란 이익이었으면서도 외국 정치가들과 관료들에겐 굉장한 조롱거리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위스키 공급에 큰 역할을 한 영국 등에 큰 불만을 가졌었습니다. 영국의 경우 카리브해의 식민지인 바하마 제도를 근거지로 삼아 미국 밀수업자들에게 위스키를 어마어마하게 팔았던 것이죠. 5년 만에 무려 200배나 시장이 성장한 것이죠. 당시 윈스턴 처칠은 정부는 자국법을 집행할 책임만 지는 법이라며 미국의 금주령을 영국 정부가 도울 이유가 무엇이냐 묻기도 했습니다. 소문난 애주가였던 처칠은 금주령을 인류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기도 했죠.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의 조롱일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하마 제도에서는 더 어이없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금주법으로 인해 바하마의 재정이 풍요로워지자 앤드루 볼스테드를 기리는 송덕비를 세우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인들이 도대체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궁금해집니다. 금주법은 역대 미국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불립니다. 금주법의 영향으로 인해 미국의 양조산업은 순식간에 몰락했으며 국가 재정을 살찌우는 주요한 재원 중 하나를 잃었습니다. 소비자들은 기존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술을 훨씬 큰 대가를 치르며 마셨고, 마피아 범죄자들과 일부 재벌들은 이 시기를 기회로 큰 성장을 했죠. 금주령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어떻게 통제를 할지에 관한 아주 좋은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의 깊이만큼 범죄자들과 비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사례이며, 무능한 정부, 비리 공무원,
마피아들이 함께 일궈낸 블랙 코미디 같기도 합니다. 정책에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얼마나 큰 문제를 보여주는가에 대한 사례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금주법 시대의 천태만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